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사연을 거의 다 들어봤는데 인생은 참으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저 역시 한편의 휴면 영화 같은 사연이 있는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요즘 감성이 풍만해져서 그때 일이 자주 떠올라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이 됐는데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럼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컸어요. 두 분이 어떻게 이혼한지는 사실 잘 모른답니다. 아빠 말로는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10살이 넘도록 엄마가 한 번도 찾지 않는 걸 알았을 때 성격 차이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아빠와 둘이서 지내는 건 조금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아빠는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밤이 돼서야 집에 오셨어요. 그 사이 저 혼자 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녀오고 집에서 숙제하고 공부하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빠는 제가 잠들었을 때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날이 많아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가는 날들도 꽤 있었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들은 죄다 손 안에 넣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잦은 선물을 하며 바쁜 걸 봐달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일하는 이유가 모두 저를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고 제 미래를 위해 하시는 거라 하시니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바쁜 아빠를 다 이해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저 혼자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다녀와 저녁을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아빠는 항시 바빠서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아빠가 새벽 시간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만 대답하셨죠. 처음엔 그냥 흘러듣고 말았는데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5번이나 되면서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맨날 이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고. 아빠 여자랑 사귀다가 실연이라도 당한 거야? 녀석, 아빠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냐?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딸이랑 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더 하지. 그럼 뭐야? 매일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무슨 걱정 때문에 그래? 회사가 잘 안 돼? 혜련아, 아빠는 아무 문제 없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잘 챙겨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는 제가 묻는 말에 항상 이렇게 아무 일 없으니 공부나 열심히 하고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는 대답만 하셨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아빠가 왜 그동안 술에 찌들어 사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운영하는 회사가 엄청난 적자를 맞게 되면서 부도 위기가 왔거든요. 집으로 날아오는 대출 우편을 보고 나서야 일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빠는 그 이후로 아예 집에 못 들어오시는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죠.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나자 아빠의 회사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모든 책임자인 아빠가 많은 빚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갔더니 집안 구석구석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경고장이 놓여 있더군요.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걸 인지한 저는 아빠한테 작은 월세든 고시원이든 상관없으니 더는 마음고생 그만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공주님 혜련아, 아빠가 좀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져서 해결해야 할 게 많거든.
아직 중학생인 너를 두고 혼자 떠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뭐라고? 떠나긴 어딜 떠나? 아빠 회사가 얼마나 잘못됐길래 이러는 거야. 제발 속 시원하게 말해줘. 그러자 아빠는 회사가 망하기 전 은행 대출은 물론 2금융, 3금융, 사채까지 모두 끌어다가 부도를 막으려고 하셨대요. 거기서 발생한 빚을 갚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빠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고소를 했답니다. 당장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희 부녀 앞에 닥치게 된 거죠. 아빠가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하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대신 감옥에 갈 수도 없었고 그 많은 돈을 대신 갚아줄 능력이나 재량이 없었으니 입이 굳게 닫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 옥살이만큼은 피해보자고 했답니다. 아빠, 고모네 돈 많잖아. 아빠가 도와준 게 한두 푼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어. 고모한테 말해서 그동안 아빠 덕 본 거 갚아달라고 그래. 혜련아, 벌써 말해봤어. 그런데 고모도 자기 코가 석자라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구나. 거짓말. 내가 얼마 전에 고모 딸을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명품 두르고 있었어. 아빠 덕에 식당도 크게 차리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아빠한테 빌붙어서 돈을 그렇게 뜯어가더니 아빠가 어려워졌다니까 바로 무시해버리는 거라고. 혜련아, 어른들은 다들 이래. 사람들은 원래 받는 것만 할 줄 안다고. 네 고모 이야기는 그만해라. 혜련아, 아빠 없는 동안에 혼자 지낼 수 있겠어? 사회 경험을 먼저 한다 생각하고 알바도 하면서 말이야.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 나 야무진 거 아빠도 잘 알잖아. 그런데 아빠는 진짜 감옥에 갈 생각이야? 돈 갚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냐고. 저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일러줬어요. 그러자 아빠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한숨을 연신 뱉어내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곧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기죄가 성립됐어요. 우려했던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죠. 아빠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하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감옥에 끌려가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슴이 무척 아팠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저 혼자 고시원에 들어가 지냈어요. 몇 달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 있어 한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별일 없이 지냈는데 이후부터는 사채업자들과 신용정보회사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가 진 빚을 저에게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학생 신분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손살에 치며 도망가려는데 빚쟁이들은 제가 어리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사채업자들은 매일 제가 지내는 고시원 앞에서 허구한 날 죽치고 앉아서 돈 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이 꼬맹이, 왜 아직도 돈 안 갚는 거야? 네 애비가 진 빚 네가 갚아야 해. 여기 차용증 보이지? 부모가 갚지 못하면 자식이 대신해서라도 갚아야 한단 말이야. 네 애비가 감옥에 있으니까 돈 받을 사람이 네가 되는 건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우린 법에 어긋나는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라. 이봐요 아저씨들, 저를 보세요.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고시원에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저한테 돈 나올 구멍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들 빚은 우리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면 다 갚아준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저씨들 돈을 무서워서 떼먹기라도 하겠어요? 아니, 네 애비는 감옥에서 몇 년이나 더 있어야 하잖아. 그동안 빚은 계속 불어날 거라고. 우린 다 너희 부녀 생각해서 빨리 돈 갚으라고 찾아온 거야. 나중에 더 힘들어질 상황 맞이하지 말라고. 전 사채업자들이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돈 빌려주고 큰 이자나 받아먹고 사는 한심한 인간들이었으니 인간 이하의 존재여서 겁나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면 사채업자는 쉬운 길이 있다며 제안을 하더군요. 이봐 꼬맹이, 너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지? 딱 보니까 얼굴도 예쁘장하니 학교보다 다른 데가 더 잘 어울리겠다. 내가 너 빚 갚는 방법 찾아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볼래? 네 애비 빚을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단 말이야. 어때? 구미가 당기지? 미친 아저씨가 지금 나더러 술집에 취직하라는 말을 하나 보네? 이봐요 아저씨,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이 비계만 득실한 돼지 새끼야. 지금 나한테 한 말은 법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된통 당해보실래요? 아, 이 년은 성격이 진짜 더러워. 어린 년이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툭하면 반말에 욕짓거리니. 야, 우리가 봐주는 것도 이번 달이 끝이야. 다음 달부턴 우리도 우리 식대로 돈 받아낼 거야. 니년은 어디 팔아 넘기든지 해서 돈 싹 다 받아낼 거라고. 이 개자식들, 당장 꺼져. 한마디만 더 하면 협박죄로 콩밥 먹일 거야. 사채업자들은 키득거리며 다음에 만나는 날은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에 저는 언제까지 아빠 빚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삶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살고 있던 고시원 방을 빼버렸어요. 여기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느니 학교 때려치우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뭐라도 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얼마 뒤 고시원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사채업자들이 문 앞에 있더군요. 이년아,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니년이 이렇게 튈까봐 고시원 주인한테 미리 말해놨었다. 저 영감탱이도 우리한테 돈 빌렸거든. 우리가 이자 좀 깎아줄 테니 니년이 도망갈 기색 보이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지. 이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니? 넌 우리 손바닥 위에 있어. 도망 같은 건 꿈도 꾸면 안 된다는 소리야. 꼬마야, 그렇게 돈 갚는 게 어려우면 우리 말대로 지름길 택하란 말이야. 어때? 지금이라도 같이 가볼래? 저리 비켜. 이번에는 진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돼지 새끼들아? 신고해. 우린 정당하게 빚 받으러 왔다고. 경찰 불러도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떠날걸? 이년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쉽게 돈 갚는 길 가자고 했잖아. 고시원 방 뺐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일자리 바로 줄 테니까 말이야. 이거 놔. 당신들 이거 다 범죄야. 당장 내 몸에서 손 떼라고. 지랄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 안 그랬다간 확 돼지게 패줄 테니까. 사채업자들은 제 양팔을 잡고 술집에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남은 인생을 종치고 말 것 같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궁리하는데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채업자의 시꺼먼 자동차 뒷좌석이 열렸는데 거기에 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걸 확신했습니다. 전 반드시 도망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 초인적인 힘을 냈습니다. 두 팔은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있었지만 두 발은 자유로웠죠. 언젠가 남자들의 급소를 걷어차면 한 방에 주저앉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들은 것 같아 바로 두 사채업자의 급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남자들은 바닥에 자빠져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아이, 저 미친 게 거시기를 걷어찼어. 아이, 일어나질 못하겠네. 아이씨, 야,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네. 닥쳐. 진짜 고자되기 싫으면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확 쌍방울을 조져불라. 상황을 보니 제가 뛰어서 달아날 필요도 없이 천천히 걸어서 도망가도 될 것 같아
짐가방을 들고 내리막을 슬슬 걸어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났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서 식당 서빙 알바를 구하고 이번에도 고시원을 구했답니다. 거기서 몇 달은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검정고시는 제가 쉽게 통과할 수준이어서 독학으로 한 번에 합격했고 바로 고등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제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공부를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데 조용한 일상은 또다시 사채업자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찾아낸 것인진 모르겠지만 고시원 앞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돈을 내놔라, 급소 때린 거 치료비 달라 하며 협박질을 하더군요.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웠어요. 아예 고시원 총무 옆에 앉아서 감시하기도 했고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구석진 자리에서 감시했답니다. 월급날이 되면 바로 뜯어가기도 했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종이 한 장을 꺼내 정당하게 받는 돈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가져가니 뭐라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 사채업자들 소나기에 벗어나려면 아예 깡시골로 가서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새벽 시간에 몰래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제일 멀리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개발이 아예 되지 않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지내면 빚쟁이들이 절대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저는 핸드폰도 끊어버렸고 통장도 쓰지 않기로 해서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면서 지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생활할 돈과 잠잘 곳이 시급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기 전에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일손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바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농사를 할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며 밭일을 도와가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여기가 저의 새로운 둥지가 맞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죠. 시골밭 주인들은 어리고 사정이 있는 걸 알게 돼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제공해줬고 밭일도 돌아가면서 시켜줘서 먹고 일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빚쟁이들 때문이었으니 아빠를 조금 원망했어요. 물론 유년기는 아빠 덕분에 많은 걸 누리면서 컸지만 남들이 학교 다닐 나이에 남의 밭에서 허드렛 일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결과를 낳았으니 아빠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감옥에 있는 아빠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이대로 몇 년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 정해진 곳 없이 할머니들의 집을 전전하며 잠을 잤고 여기저기 일 시켜주는 곳에서 밭일을 하며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집을 구하는 건 택도 없는 일이어서 이 생활은 아주 오랫동안 할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마을에 저에 대한 소문이 돌자 누군가 저에게 보금자리를 공짜로 주겠다고 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 한 분이 저를 부르더군요. 안녕 학생, 듣던 대로 어린애네. 학생이 우리 마을의 메뚜기야? 메뚜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줌마는 누구세요? 이리저리 마을 어르신들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며. 메뚜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니 별명이 그렇게 붙은 거지. 학생, 나는 저기 보이는 과수원 주인이야. 아, 그래서 날 메뚜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수원이 일손 부족해서 절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여기 고추밭에서 일해야 해서 다음 주에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아유, 어린 것이 고생이 많네. 이봐 학생, 내가 어르신들한테 다 말해놨어. 내가 학생 보살피겠다고 말이야. 물론 과수원 일하면서 지내야 하긴 해. 내 집에서 지내게 해줄 테니까 날 따라와.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따라와. 네? 아니, 저 그냥 이렇게 지낼래요. 제가 아줌마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 누굴 믿고 따라가겠냐고요. 절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갈 길이나 가시죠. 저는 그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다들 인심 좋고 저에게 허튼 짓을 절대 할 수 없으니 이대로 지내는 게 나을 거라 판단했어요. 제가 그렇게 거부했더니 과수원 아줌마가 저에게 일과 잠자리를 줬던 마을 할머니들을 죄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하면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과수원 집에 들어가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곧 마음을 열게 됐고 아줌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윽고 과수원 앞에 대궐 같은 집이 보였어요. 아줌마는 그 집 대문을 열며 저에게 손짓했죠. 학생 뭐해? 여기가 내 집이야. 따라 들어와. 안 잡아 먹을게. 여기가 아줌마 집이라고요? 제가 이런 집에서 지내도 되는 거예요? 혜련 학생, 아까 할머니들이 날 보증했잖아.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들어와. 아유, 배고프다. 빨리 들어가서 닭백숙이나 해먹자. 혜련 학생 온다고 방 도배랑 장판도 새로 깔았어. 그뿐인 줄 알아? 책상이랑 침대도 새 것으로 들여놨다고. 그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대궐 같은 집은 실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줌마가 제 방을 안내해 줬는데 아빠와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좋았답니다. 이윽고 주방으로 갔더니 아줌마 아들이 있더군요. 저와 동갑이고 시골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죠. 그 애는 딱 봐도 모범생이었고 허튼 짓을 할 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수줍음이 많아서 아예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살아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 그 집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보름 정도는 아줌마와 아들에게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저에게 시키는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과수원에서 저에게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포도와 블루베리를 따로 키우고 있었는데 저에게 물을 주게 하거나 다 자란 과일을 따서 상자에 넣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과일 향기도 좋고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해서 그렇게 덥지도 않았답니다. 아줌마는 제가 검정고시를 제대로 준비하라며 일하는 시간을 하루에 4시간으로 제한해 주시기도 했어요. 또 식사도 매번 맛있고 귀한 걸 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돼 아줌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줌마 아들인 동갑내기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아빠와 살았던 삶과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과 감옥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너무 잘해주셔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아줌마는 제 사연을 듣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셨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아빠에게 편지라도 한 통 보내주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아빠와 연락이 끊긴 지 2년이 넘었다는 걸 깨달았고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아빠가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게 사무치도록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지에 제 안부와 사랑한다는 내용을 빼곡히 적어 아빠가 계신 교도소에 붙였답니다.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자 아빠한테 답장이 왔는데 자신 때문에 제가 고생이 많아 미안하다는 말과 남아있는 빚은 출소 후에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무사하게 지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빠로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가슴앓이하는 말들을 수두룩하게 적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가끔 아빠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이듬해 제 나이 19이 됐을 때 출소를 하게 된다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제 아줌마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건가 싶어 다음 내용을 읽어봤는데 아빠는 빚 갚을 돈과 저희 부녀가 함께 살 목돈을 벌러 원양어선을 탈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시골에서 조금만 더 참고 지내달라고 편지를 마무리하셨답니다. 사실 저는 과수원 아줌마 집에서 몸과 마음이 편하도록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크게 걱정될 건 없었어요. 다만 신세를 너무 오래 지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등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아줌마의 조언대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 아들이 꽤 똑똑해서 그 애한테 공부를 많이 배웠답니다. 혜련아, 이거 또 틀렸잖아. 내가 아까 가르쳐줬는데 또 틀리면 어쩌라는 거야. 너 바보야? 야, 박성훈, 너 혼날래? 이게 어디 누나한테 바보라고 해. 누나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 동갑이야, 이 바보야. 내 생일이 한 달 더 빠르거든.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야 한다고. 아휴, 그래 너 잘났다. 야, 너 이런 실력으로는 대학 가는 거 어렵겠다. 아무래도 엄마한테 말해서 과수원 일 그만 시키라고 해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성훈아, 나랑 너랑은 달라. 난 이 집 객식구이자 이방인이라고. 공짜로 지내는 것도 죄송해 미칠 것 같은데 그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과수원 일을 하지 말라고? 괜찮아. 어차피 알바들 부르기로 하셨대. 우리 수능날이 가까워져서 너한테 일 시킬 마음이 없으신 것 같더라.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씀이나 드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갈 곳 없는 저를 걷어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공부까지 시켜주고 대학까지 가게 도와주시니 이런 은인이 또 어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수능을 6개월 앞두고 아줌마 집에서 공부만 했어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를 반복하며 대학 갈 꿈을 그렸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대학은 무슨 돈으로 갈 것이며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 무슨 돈으로 자취해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성훈이는 일단 합격부터 하고 그런 고민을 하라며 바보 같은 제 머리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넣으라고 충고해 줬답니다. 그렇게 6달 뒤에 성훈이와 같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됐는데 보통의 점수를 받았어요. 수도권에 가서 지낼 걱정을 버릴 정도의 점수였죠. 아줌마는 제 점수를 보시고는 시골과 멀지 않은 대학에 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 친구 성훈이도 똑같은 대학에 조금 더 좋은 학과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제 머리와 도찐개찐이었던 거죠. 여하튼 대학 입학을 하긴 했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그거로 대학을 다니고 용돈을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혜련아, 너 휴학 처리 취소했다. 아줌마가 등록금 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대학 생활에 충실해라. 네? 아줌마가 내셨다고요? 왜요? 나 참,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요란니? 아줌마가 장학금 준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다 갚아라. 아줌마, 저는 평생 엄마 얼굴 모르고 살았는데 아줌마가 꼭 제 엄마 같아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염치 없지만 아줌마 도움 받을게요. 여태껏 그래왔으니 이번에도 신세 지겠습니다. 날 엄마로 생각한다고? 그럼 안 되지. 넌 내 며느리 할 거 아니었어? 네? 며느리요? 그래. 너랑 성훈이 둘이 투닥거리는 거 보면 영락없는 부부 같다고. 나중에 둘이 결혼하면 아주 좋겠더라. 그 말을 듣고 저와 성훈이는 동시에 인상을 쓰며 화를 냈습니다. 서로 자기가 아깝다며 결혼은커녕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웃기면서도 다정한 아줌마와 성훈이와
계속해서 제 인생을 제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한 지 1년 만에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야반도주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채업자들이 과수원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대학에 등록할 때 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됐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저를 찾은 거라네요. 정말이지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이 또 없을 겁니다. 대골 같은 아줌마 집 앞에서 사채업자와 맞닥뜨리고 하얗게 질려버리자 그들이 쓰레기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이 꼬맹이, 많이 컸네.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지? 우리 돈 떼먹고 대학생활 한다니까 섭섭하다. 대학 다닐 돈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돈을 갚았어야지. 당신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리고 아빠가 출소하고 원금 갚았다고 들었어. 그런데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원금? 야 이년아, 이자는 안 갚았잖아. 원금보다 2배가 많은 이자를 내야 끝이 난다고. 네 애비는 원양어선인지 뭔지 타는 바람에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갈 길도 없어. 그러니까 네 년이 돈 대신 갚아야겠다. 우리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저는 분노의 한숨을 푹 내쉬며 반갑냐고? 구역질이 나서 미칠 것 같다. 아무튼 먹고 죽을래야 돈 한 푼 없으니까 그만 꺼져. 나 이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허튼 생각 말고. 라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쉽게 돌아갈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몸으로 때우든지 당장 이자를 갚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대문을 가로막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윽고 집안에 있던 아줌마와 성훈이가 문을 열었답니다. 두 사람은 안에서 다 지켜봤는지 손에 방망이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아줌마와 성훈이는 눈에 불을 켜고 사채업자들에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 별 거지 같은 놈들, 너희는 이 어린애가 가엾지도 않니? 이제야 평범하게 사는 애를 괴롭히고 싶어. 아줌마의 호통에 이어 성훈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쓰레기들아, 당장 내 애인한테서 떨어져.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성훈이가 저를 애인이라고 말한 것도 놀라웠고 저를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순둥이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줌마와 성훈이의 방망이를 쉽게 피하고 바로 무기를 빼앗더군요. 그리고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잡것들은 또 뭐야? 니들 죽고 싶어 환장했어? 왜 남의 일에 끼어들고 지랄이야? 빈손이 된 아줌마와 성훈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 뒤에 서 있던 시골 마을 할머니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사정없이 던졌어요. 이를 제대로 맞은 사채업자들은 화를 내며 뒤돌아봤는데 지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노인들에게 대들진 못하더라고요. 결국 풀린 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아줌마와 성훈이 그리고 할머니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제 마음을 놓게 해줬죠. 그때 알게 됐어요. 저의 영원한 보금자리는 바로 이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성훈이가 저를 애인이라고 말하고 난 뒤 며칠 후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며 자기와 연인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저야 성훈이 같은 남자를 평생 만날 수도 없고 과분한 걸 알았지만 양심상 연인이 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왜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지 아이러니였죠.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고 거절했는데 성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과수원에서 일할 때도 제 귀에 대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며 사귀자고 했고 아줌마도 그만하면 받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왜 이렇게 예뻐하고 사랑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곧 성훈이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저도 똑같이 성훈이를 좋아하고 있는 건 물론이었고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훌륭한 남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연인으로 꼭 붙어서 열렬하게 사랑했고 성훈이가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도 고무신이 되어 2년 동안 기다렸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거기 또한 과수원집과 멀지 않은 작은 회사였어요. 역시나 성훈이와 같이 회사를 다니며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 나이 32이 됐고 과수원에서 지낸 지 15년이 됐답니다. 어느새 과수원집 아줌마이자 예비 시어머니는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고 주름살도 엄청 늘었어요. 성훈이와 어머님은 빨리 결혼하자고 했는데 저는 아빠가 원양어선을 그만두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 성훈아, 진짜 미안한데 아빠 없이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마음에 걸려. 아무리 15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빚을 거의 다 갚으셨다고 했고 원형어선 타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하셨어. 다행히 성훈이는 언제가 됐든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1년만 더 기다려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채업자들이 무서워도 어떻게 15년이나 딸을 만나러 오지 않을 수 있냐며 아빠가 너무 무심한 사람 같다며 기회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일러주셨답니다. 이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빠를 1년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돌아올 생각이 없으셨는지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배 위에서 연락이 닿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예비 시모 말씀대로 오랜 이별로 가족의 연이 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빠 없는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문자로나마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역시나 답장은 없었네요. 한 달 뒤 결혼 준비로 바빠져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잊고 있었던 사채업자가 찾아왔나 싶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리는 바람에 저희 세 식구는 방망이를 들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눈앞에는 휠체어를 탄 사내가 보였어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 알아보기 힘든 아빠가 저를 보고 싱글한 미소를 짓더군요. 우리 딸 혜련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휠체어, 아빠 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해보라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반기지 못하고 절단된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원형어선을 타고 일을 하던 중 그물에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배 위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어 육지까지 사흘 만에 겨우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잃게 되셨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두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기가 두려웠답니다. 자신이 짐이 될 거라 생각해 제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결혼한다는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 이제야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아빠와 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서로의 품에 안겨 괜찮다, 사랑한다, 고맙다 하며 마음을 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젖어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뒤에 계시던 예비 시모가 아빠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영범아, 너 영범이 맞지? 이제 보니 알아보겠어. 응? 누구세요? 나야, 나. 너희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아줌마 딸 진숙이. 뭐야? 네가 진숙이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내 친구 진숙이.
그래. 어머,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희 집을 떠난 뒤로 엄마와 널 찾으려고 몇 년을 노력했어. 그런데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단 말이야.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다고. 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베트남으로 갔어. 거기 친척들이 있어서 성인 될 때까지 살았지.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잊고 지낸 것 같아. 그런데 진수가 내 딸을 15년 동안 돌봐준 게 너였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지? 진수가 고마워. 나 대신 딸을 돌봐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랬구나. 외국으로 가서 찾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무사히 살아 있었구나. 아우, 세상에.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세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시어머니와 모친은 오랜 시간 할아버지 덕에 편하게 살았다네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의 일부를 시어머니와 모친에게 남겨주셨고 그 돈으로 지금 과수원 땅을 사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거랍니다. 저와 성훈이는 두 분의 사연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날 사이였던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곧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서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셔서 저와 성훈이는 가만히 앉아 듣기만 했답니다. 영범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그때 식모살이 하던 우리 모녀에게 큰 유산을 주셔서 그 돈으로 여기 과수원 땅을 산 거라고. 아이, 그렇구나. 결혼해서 이렇게 멋진 아들 낳고 살았구나. 그럼 네 남편은? 아들 낳고 얼마 뒤에 저 세상 갔어. 큰 사고를 당해서 말이야. 그러는 너는 우리 혜련이 엄마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니?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인연을 끊을 수 있냔 말이야. 그게 이 딸 앞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아예 아니다. 다 지난 일이고 딸아이도 컸으니 말해도 되겠어. 내 아내는 혜련이 낳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야반도주했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이, 나쁜 년. 이렇게 착하고 순한 남자랑 딸을 버리고 도망갔다니. 벼락 맞아 천벌 맞아라. 진숙이 덕분에 웃음이 다 나오네. 진숙아, 그런데 우리 사돈 되는 거야? 내 딸이랑 네 아들이 결혼하는 게 맞냐고. 그래. 넌 어쩜 이리 예쁜 딸을 두고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니? 말하면 또 길어지지. 사업이 망해서 투자자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다녀왔고 빚 갚으려고 원양어선 타고 살다가 사고 당했지. 아휴, 내 꼴이 이래서 딸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괜히 짐이 될까봐 숨어서 지냈어. 아빠는 사고를 당한 게 7년 전 일이었고 이후에는 두 다리가 없으셔서 저에게 원양어선을 계속 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셨답니다. 어떻게든 피하시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부모가 아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냐며 아빠를 안아주시며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빠도 숨어 살아서 오랫동안 보지 않다가 얼마 전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아왔다가 아빠를 어렵게 찾았답니다. 두 다리가 없는 걸 보고서도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돼 매일 찾아와 괴롭혔답니다. 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셨다네요. 빌린 원금과 법정 이자를 다 갚았으니 더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이 나서 해결됐다고 말이죠. 어쨌든 아빠는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오셨답니다. 저희는 밤이 깊어가고 동이 틀 때까지 밀린 대화를 나누느라 피곤한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나서는 곧 시어머니가 뭔가를 결심하셨는지
자신의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영범아, 우리 같이 살자. 이 집에 방 많으니까 하나 넣었어. 그리고 애들도 결혼시켜서 데리고 살자.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잔 말이야. 네 아버지가 나와 돌아가신 엄마한테 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 가족으로 살자고. 뭐? 아이 진수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딸 버린 내가 무슨 염치로 여기서 지내겠어. 딸에게도 너와 네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야.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누가 널 짐으로 생각하는데? 혜련이, 성훈이, 너희들 내 친구 영범이 짐으로 생각하니? 당연히 저와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강제로 아빠를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빠의 거처에 있는 짐들은 이삿짐 차를 보내서 가져오겠다며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빠는 제가 은혜를 입은 과수원 집에서 살게 되셨답니다. 또 저와 남편의 결혼식을 마을 회관에서 작게 올리게 됐는데 휠체어를 탄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지난 15년간의 인생이 파나로마처럼 눈앞을 지나갔어요.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과 과수원집 주인 아줌마인 시어머니를 만나 지금까지 무탈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날들,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사랑해준 남편까지 제 마음을 울리는 생각들이 들어서 신부 입장을 하며 많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또한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게 지내온 시절이 떠오르고 저를 만나러 오지 못한 날들이 많이 미안하셨는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며 입장하셨어요. 곧 남편의 손을 잡고 마저 주례자님 앞까지 걸었고 백년가약을 맺고 성훈이와 부부가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의 집인 과수원으로 돌아왔죠. 하우스 안에서 시어머니와 휠체어를 탄 아빠가 포도를 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지난 세월이 한 번에 잊혀질 만큼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녔고 양가 부모님은 같은 과수원으로 가서 일하며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집안은 몇 배 더 행복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무리하면 안 된다며 바로 휴직서를 쓰게 했고 아빠와 시어머니는 저를 과수원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이듬해 건강한 딸을 낳게 돼 3대가 한 집에 살게 됐답니다. 할아버지 때 만난 인연이 저와 남편까지 이어져서 자식까지 낳았네요.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 집안의 식구들을 보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빠는 딸아이의 재롱을 보느라 여념이 없으시네요. 이제 저도 그만 사연의 글을 줄이고 딸아이와 식구들에게 가봐야겠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토록 찬란해졌으니 멋진 사연으로 꼽힐만 하겠죠? 혹시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로 힘도 얻으시고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